안녕하세요. 자, 오은혜 씨 지식재산을 찾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특허청의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또 어렵게 또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과 지식재산이라는 책을 낸 박병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미술과 지식재산. 참 이게 미술하고 지식재산이 과연 어떻게 이 조합을 이루는지 저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또 책으로 또 글로서 또 이렇게 또 써내셨다니까 대단하신데, 먼저 첫 번째 질문, 미술하고 지식재산권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한데 그거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처음에 중견 그룹에 특허를 접하게 되었는데 계속 한 20여 년간 특허 업무를 기업이나 특허 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 대중들에게 쉽게 지식재산이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미술이나 그림 쪽과 지식재산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잘 풀어내면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지식재산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 이름이 미술로 읽는 지식재산. 예, 그렇군요. 작가님이 쓰신 책에 일단 한 목차를 한번 오기 전에 봤는데, 뭐 당대 유명한 그 화가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다빈치, 모네, 뭐 샤갈, 밀레.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저명한 미술 화가들하고 어떻게 이 지식재산이 진짜 관련이 되는지. 많은 화가들 중에 자, 일단 한 분 딱 찍어서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모네라는 화가입니다. 모네. 예. 예. 잘 아시다시피 모네는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이고요. 신화나 아니면 고전적인 어떤 규범에 맞추어서 그려지던 그림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일군의 화가들이 바로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실제 그림, 실제 그런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옛날 그 이전에는 그 화가들이 이제 실내에서, 그렇죠. 아틀리에에서 정물 하나 막 이런 거 막 그리고 했는데, 풍경화를 그리더라도 외부에서 간략한 스케치만 하고 아틀리에 들어와서 그 실제 작업들은 실내에서 이루어졌어요. 했는데 막 모네부터랄까요? 뭔가 바깥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왜 이 모네가 지식재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상주의 화가들은 기존과 달리 아틀리에를 박차고 나가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가장 필요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캔버스를 밖으로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캔버스를 세울 수 있는 이젤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때 나오군요. 예, 그리고 물감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화가들이 쓰는 물감들은 돼지 방광에 물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돼지 방광에 물감을 넣으면 가장 문제는 터지거나, 한 색으로밖에는 못 넣을 거 아닙니까? 여러 색을 못 넣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지만 그 방광을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그렇죠. 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야외에서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튜브 물감에 대한 발명. 물감 튜브. 예. 이건 그때 그것 때문에 돼지 방광 때문에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개선된 그런 방법이었죠. 이제는 튜브 물감을 들고 예. 쉽게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 거죠. 또 제가 또 누굽니까?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이 주제와 관련돼서 한번 검색을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만은 이제 이게 튜브 물감이 그 미국의 존 랜드라는 분이 1841년에 이 특허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특허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구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물감이나 기타 유체가 밀폐된 용기 내에 보관하기 위한 형태다라고 이제 청구 범위를 그렇게 한정을 했더라고요. 심사관이 제가 지금 보더라도 정말 잘 쓴 청구 범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특허 청구 범위는 권리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특허 청구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었냐에 따라서 그 특허가 얼마나 넓은 범위의 권리를 갖는지 아니면 좁은 범위의 권리를 갖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존 랜드의 튜브 물감 발명 같은 경우는 물감 또는 기타 유체라고 유체, 되어 네. 있습니다. 물감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어떤 유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체는 다 튜브에 담겨 있다면 결국은 이 특허의 존 랜드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잘 쓴 어떤 특허 청구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물감만 담는 튜브다 이래버리면 그럼 물감 말고 다른 거 해버리면 침해가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주 권리 행사하기도 좀 적당하지도 않고. 그게 벌써 1800년대에 벌써 그런 청구 범위에서는 또 기법이 또 그렇게 나왔군요. 조금 부연 설명을 청구 범위하고 어떤 권리의 등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의 그 그래프로 하나 그려왔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X축을 보시면은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구 범위입니다. 왼쪽은 이제 청구 범위가 이제 넓다라는 뜻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청구 범위가 좁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Y축은 이제 빨간 색깔인데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오른쪽 까만 Y축은 권리 행사가 용이하냐, 위로 올라갈수록 권리 행사가 용이하다 그런 뜻인데, 자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그 존 랜드가 작성했던 청구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청구 범위 넓으니까 이제 X축에 이제 왼쪽이 있죠. 등록 가능성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넓다 보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여기에 속하면은 이제 등록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등록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권리 행사는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권리 행사는 그 까만 색깔 보면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죠. 반대로 청구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이것저것 다 넣고 하다 보면 권리 범위가 좁아지죠. 일단은 등록은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받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권리 행사는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 피해가서 하면 되니까 권리 행사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걸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아마 쉽도록 돼 있을 겁니다. 튜브 물감 발명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존 랜드의 특허 청구 범위에 물감 또는 기타 유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후에 미국에서 포스터라는 치과 의사가 치약에 관련된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허를 받거든요. 튜브에 담긴 치약을 자신의 발명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존 랜드의 특허와 그 다음에 이 포스터의 치약에 대한 발명이 같이 공존했을 때 존 랜드가 만일 기타 유체라는 말을 안 쓰고 단순히 물감으로만 한정된 그런 특허 청구 범위를 잡았다면 포스터의 치약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는 자신의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겠죠. 그때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특허 청구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는 것이 이후에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어떤 특허를 통한 수익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미술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특허 청구 범위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야, 정말 이제 미술 작품이 특허 청구 범위와도 관계가 있다는까지 알 수 있게 됐는데 말이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재밌고 흥미로운 또 미술 지식재산 이야기로 또 돌아올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우리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